최근 조금은 헛웃음이 나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냉동식품과 밀키트가 일본에서 큰 인기라는 것인데요. 한국 식품업계가 한류 열풍을 타고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별로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이유가 참 신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간편식들이 재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데워서 바로 섭취 가능하게끔 소비자들의 편리한 경험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된 한국 간편식은 요즘 일본에 건너가 가정집마다 비상키트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지진, 태풍, 홍수, 폭염 등 요 근래 유난히도 잦은 재해에 시달리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방제 의식이 높아진 영향입니다. 실제로 일본 가정 내 비상식량 준비율은 증가 추세인데요.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 가정의 비상식량 준비율이 60%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식량 비축도 확대되고 있어 공공과 민간 모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죠. 일본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까지 조만간 언제라도 대재해가 덮쳐올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뜻밖에도 그 흐름에 한국 간편식이 올라타서 수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정도다 보니 일본을 덮치는 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얼마나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지 체감이 되는데요. 근 한두 달 사이에도 일본 전역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재해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もし富士山で大規模噴火が発生したらどのようなことが起こるのでしょうか。大規模噴火が発生した場合に起こる可能性のある火山現象を見てみましょう。大きな噴石。噴火により火口近くには無数の大きな噴石が吹き飛ばされてきます。時には数メートルに及ぶ大きさのものもあります。建物の屋根などを打ち破るほどの破壊力があり、命の危険や怪我をする恐れがあります。溶岩流。マグマが火口から噴き出し、高温のまま地表を流れ下る現象が溶岩流です。スピードはあまり速くありませんが、通過した場所を消失・埋没させます。火砕流。噴煙や溶岩の塊が崩れ落ち、高温の火山灰や砕けた岩などが一体となって、時に時速100キロを超えるスピードで流れ下ります。温度は数百度にも達し、通過した場所を焼き尽くします。요즘 일본은 전 열도가 몇 개월째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난카이 대지진이 올 여름에 덮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숨을 졸이고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산 폭발인데요. 일본인들한테 있어서는 민족의 영산으로 취급받는 후지산이 바로 그 근원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지진에만 주목하고 있었지만 실은 후지산 역시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그 규모 자체가 큰데 땅 밑에 화산 활동이 엄연히 살아있는 활화산이죠. 그래서 후지산은 민족의 영산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터져서 그 민족을 날려버릴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폭발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지질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지금 터지지 않는 것이 이례적일 정도로 폭발 주기를 넘겨도 한참 넘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600년간의 기록을 통해 연구한 결과 원래 후지산은 평균적으로 약 30년에 한 번꼴로 크고 작은 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300여 년 전에 갑자기 그 주기가 끊겼고 지금까지 고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죠. 그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학자들도 후지산의 휴지기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질학자들은 입을 모아 후지산의 분화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는 화산 방제의 날을 맞아 10분 길이의 섬뜩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CG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어 화제가 되었죠. 이 영상은 단지 사람들에게 화산 분화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후지산 폭발이 가져올 실질적인 예상 피해와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 후지산 폭발을 현안 과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인 것처럼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애석하게도 후지산이 폭발하는 것은 단지 산 근처의 피해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도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 국토에 걸쳐서 더 발달된 도시일수록 더 재앙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현대 일본 사회에서 후지산 분화가 전례 없는 재앙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화산 현상 그 자체의 파괴력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협은 분화가 세계 최대 규모의 초거대 도시이자 고도로 기술화된 도쿄 수도권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영상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가상 시나리오에 머물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지산 분화의 해저드 맵을 17년 만에 개정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분화 시뮬레이션 영상을 배포하며 위협의 실제성을 인정하고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후지산 분화가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현실적 위험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내용이 대비를 한다고 하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맞나 싶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격변은 분화 후 6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우선은 즉각적인 근접 지역의 재해입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은 분화와 동시에 생존이 불가능한 절대적 파괴에 직면하게 됩니다. 화산 쇠설료, 거대한 분출석, 압도적인 연기 기둥이 한순간에 해당 지역을 지옥과 같은 풍경으로 바꿔놓는데요. 이러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저드 맵은 특정 지역을 즉시 대피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암류가 3시간 내 도달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11만 6천 명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피난 대상 인구는 최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죠. 후지산 분화 피해의 진면목은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나마 인근 지역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구를 대피시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재가 덮쳐오는 재앙은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도저히 피난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후지산이 워낙에 큰 산이고 이상할 정도로 길었던 휴지기 동안 얼마만큼의 응력이 쌓였을지도 알 수 없으므로 폭발로 인해 일본 열도 상공에 쏘아 올려지는 화산재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규모 분화 발생 후 약 2~3시간 이내에 화산재가 약 100km 떨어진 도쿄 수도권에 도달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 기능 마비의 서막을 여는 첫 번째 신호탄이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가장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항공교통은 즉시 전면 중단됩니다. 미세한 화산재 입자가 제트 엔진에 유입되면 엔진 고장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도쿄의 혈맥과도 같은 철도망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단 0.5mm의 화산재가 쌓이는 것만으로도 선로의 신호체계와 전력 공급 장치에 이상을 일으켜 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임계점은 화산재 도달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수도 도쿄는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기 시작하죠. 도시의 핵심 대중교통 시스템인 철도망의 기능 상실은 자연스레 수많은 시민들을 2차 교통 시스템인 도로로 내몰게 됩니다. 그러나 도로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화산재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에 화산재가 10cm 쌓이는 시점부터는 일반적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비라도 오는 날에는 단 3cm 쌓이는 것만으로도 도로망 전체가 진창이 되어 자동차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대규모 교통정체를 유발하여 도시 전체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고 수백만 명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대피 원칙을 차량에서 도보로 전환했는데 바로 이러한 재앙적인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함이었죠. 분화 6시간 이후로도 재앙은 확산됩니다. 이미 지옥이 된 후지산 인근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화구에서 흘러나오는 용암류는 사람의 발걸음 정도의 속도지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개정된 해저드 맵에 따르면 분화 후 최단 2시간이면 도메이 및 신도메이 고속도로에 도달하고 약 5시간 뒤에는 도카이도 신칸센 선로에 도달합니다. 일본의 경제 대동맥이 물리적으로 절단되는 겁니다. 만약 분화가 겨울에 발생할 경우 융서령 화산이류라는 매우 위험한 2차 재해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지산 정상의 만년설이 순식간에 녹아 화산 쇠설료에 섞이면서 대규모 진흙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화산이류의 속도는 용암류보다 훨씬 빠르며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시즈오카시 인근 후지카와 유역까지 타서 6시간에 도착합니다. 지나온 경로 전부를 진흙 속에 묻어버리면서 말입니다. 한편 수도 대도시에서는 인프라 기능의 연쇄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일본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도쿄는 후지산으로부터 100km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30cm 넘는 화산재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재로 인해 유발되는 최악의 사태는 바로 전력망 마비입니다. 수도권 도시 시스템 붕괴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비가 내릴 경우 단 3mm의 화산재만으로도 입자가 물을 흡수해 전도성을 띠게 됩니다. 이 젖은 화산재가 송전선에 달라붙으면 절연성을 잃어버려 대규모 누전 및 합선이 일어나 초광범위 정전 사태가 장기적으로 초래됩니다. 이게 분화 첫날이면 수도권 전역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력망의 붕괴는 정수장의 펌프 작동도 중단시킵니다.
이는 곧 상수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데 그 이전에 2mm의 화산재만으로도 정수장의 여과 시스템과 하수관이 막힐 수 있어 식수 공급 중단과 하수 역류라는 심각한 위생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통신망도 두절됩니다. 통신기지국들은 비상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장기적인 정전에는 대비할 수 없으며 그동안 화산재가 안테나에 물리적으로 쌓이면서 통신 신호가 약화되면 결국에 휴대폰과 인터넷망이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분화 이틀째가 되면 도쿄 신주쿠의 5cm, 사가미하라에는 20cm의 화산재가 쌓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점쯤에는 일본 국가 기능의 대부분이 집약된 수도권이 내외부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이처럼 후지산 분화 재앙은 독립적인 시스템들의 개별적인 고장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인프라의 총체적 붕괴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효율적인 도시 생활을 만들어내는 인프라 간 긴밀한 상호 의존성이 재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어 모든 시스템의 연쇄적인 급속 붕괴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도쿄는 분화 2주차 이후 본격적인 지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교통망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식량, 식수, 의약품, 연료 등 생필품의 도시 유입이 전면 중단되는데요. 편의점과 마트의 재고는 며칠 내에 고갈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기아와 갈증,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합적인 건강 위협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유리질의 미세 화산재 입자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호흡기 손상, 각막 손상과 같은 안구 질환, 그리고 오염된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이 만연하게 되죠. 건축물 붕괴도 시작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주에 걸쳐 도쿄 도심에는 10cm, 주변 현에는 3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를 머금은 화산재는 매우 무거워져 30cm 이상 쌓일 경우 일본의 일반적인 목조가옥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실내에 성공적으로 대피했던 사람들마저도 위협하게 되죠. 일본 정부는 화산재 퇴적량이 30cm 미만일 경우 주민들은 자택에 머물며 대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택 대기는 떨어지는 화산재라는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는 시민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전력, 수도, 위생, 물자 보급이 모두 끊긴 비기능적 공간에 시민들을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는 대규모 동시 대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만 자택 대기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인 인프라의 붕괴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력과 수도 같은 핵심 라이프라인은 불과 수 밀리미터의 화산재에도 붕괴하는데도 정책과 현실이 심하게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화산재는 강으로 씻겨내려가 하천을 막으면서 홍수를 유발하고 농경지를 산성 토양의 불모지로 만들며 바다로까지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까지 교란시킵니다. 또한 전례 없는 복구 작업과 경제적 비용도 초래합니다. 도쿄 수도권에서 제거해야 할 화산재의 양은 약 4억 9천만 입방미터로 추정됩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모든 재해 폐기물 양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진짜 문제는 현재 이런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나 인프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이 터지면 바다에 버리는 방안이 거론되겠죠. 일본이 이러한 예측들과 1707년 분화 사례를 기반으로 추산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액은 약 2조 5천억엔에 달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과소평가된 수치로도 이 정도죠. 그런데 심지어 후지산 분화가 지진과도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지표 밑의 지질학적 현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지산의 1707년 호에이 대분화 당시에도 분화가 시작되기 불과 49일 전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 중 하나인 규모 8.6 호에이 대지진이 다름 아닌 난카이 해곡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계는 이 두 사건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화 4년 전 발생한 규모 8.2의 갤로쿠 대지진 역시 후지산 지하의 압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에 조만간에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그것이 대지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모든 과학자들이 난카이 대지진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필연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후지산 분화 역시 연쇄적으로 덮쳐올 것이라는 불안감이 일본에는 있습니다. 화산 분화 단독으로도 이만한 피해를 낳는데 대지진이 겹치면 얼마만큼의 피해로 증폭될지는 누구도 감히 계산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폭발하는 시한폭탄 2개가 한꺼번에 작동 중인 셈으로 일본은 현재 거의 자연에 저주받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재해로 인한 국가 붕괴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달리던 버스와 트럭이 난데없이 정면 충돌하며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돌 이후 일어난 화재로 버스는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거나 음주운전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고 현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다름 아닌 더위였다는 것입니다. 현장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사고 지점이 커브 길이나 좁은 도로가 아닌 비교적 직선에 가깝고 주행 여유가 있는 구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양쪽 차량 모두 브레이크를 잡을 틈도 없이 빠른 속도로 정면에서 충돌했으며 버스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트럭의 타이어가 터진 것처럼 보였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트럭의 타이어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터지는 타이어 파열 현상이 벌어지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버스와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 파열의 원인이 바로 지금 일본을 덮치고 있는 더위라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은 경험한 적이 없었던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7월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898년 이후 127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일본 전국 248곳이 35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30일 일본의 최고 관광지 교토의 기온은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40도를 넘어섰죠. 8월에 들어서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나흘 연속으로 40도 이상을 기록하는 등 넘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극한의 고온 속에서 타이어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여름 땡볕으로 달궈진 아스팔트의 온도는 50에서 60도를 가뿐하게 넘어서는데 기온이 4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선 표면 온도가 70도 이상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 그대로 불판이 되어버린 아스팔트 도로 위를 달릴 때 주행 중 발생하는 마찰열까지 더해지며 타이어의 고무는 급격히 약해지게 됩니다. 여기에 열로 인한 타이어 내부 공기 팽창까지 더해지며 타이어가 폭발하듯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승용차의 타이어가 터져도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수십 톤에 달하는 대형 트럭의 타이어가 폭발하는 경우 이번 사고처럼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도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들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이상 현상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 일본 주민은 갑자기 쩌적하는 소리가 들려 창문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진 멀쩡했던 창문이 깨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바로 열 파손 현상으로 직사광선이 유리창을 가열하며 유리창 내부의 철제 와이어와 유리 사이에 급격한 온도 차이가 발생해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길거리에서는 식당에 전시된 음식이 녹아내리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음식점들은 플라스틱 모형 음식으로 메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서 플라스틱이 녹아내리고 그릇에서 흘러넘치는 듯한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곳곳에서 전조가 없는 돌발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일본 지하철에서 한 승객의 보조 배터리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다급히 소화기를 사용했음에도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었죠. 이렇듯 폭염으로 인해 배터리가 발화하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 배터리 안에 리튬 전지인데요. 리튬 이온 전지에는 유기용제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유기용제는 인화점이 40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가장 서늘한 홋카이도 지방까지 39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유기용제가 자연 발화되며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하철을 기다리던 승객의 배낭 안에 있던 배터리가 발화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실제로 7월 이후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만 200건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폭염 속에 일본 철도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극심한 폭염이 열차 탈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철도 레일은 겉보기엔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간격의 틈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철제 레일이 고온에 노출되면 길이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팽창으로 인해 선로가 뒤틀리거나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죠. 그런데 레일이 너무 가열되면 이 틈조차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진 폭염은 그런 안전장치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레일 사이의 틈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금속이 팽창한 구간이 발견되면서 해당 노선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긴급 점검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철도 관계자들은 연일 불볕더위 속에서 안전 점검을 돌며 레일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레일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물을 뿌려 식히거나 뒤틀린 구간은 직접 복원하는 작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더위에 가장 취약한 것은 사람인데요.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에 전국에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2만 명이 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5%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게다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들은 바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초대형 지진으로 일본 해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소로 피신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피소의 환경이 끔찍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피소에는 에어컨은커녕 낡은 선풍기 몇 대가 놓여져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평소엔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이기에 환기와 단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부 온도가 50도가 넘는 찜통 수준으로 치솟고 있죠. 더위에 지친 주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공간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지만 쓰나미 경보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고령의 대피자들이 무더위를 견디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대피 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재해 왕국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재해가 맛집처럼 방문하는 곳입니다. 올해만 해도 지진과 태풍, 화산 폭발, 쓰나미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가 일본을 강타했었습니다. 거기다 최근 대지진에 대한 전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거대한 고래 4마리가 죽은 채로 일본 해안에 밀려들어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선 초대형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공포 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까지 여론을 통해 알려지자 아예 대피를 거부하는 주민들도 하나둘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어차피 죽을 거라면 편안한 내 집에서 죽겠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이번 폭염이 일본의 쌀 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은 기록적인 가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수율 0%라는 충격적인 수치까지 등장했습니다. 도토리현에서는 사상 최초로 비기원제까지 열렸을 정도이죠. 그리고 이런 가뭄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곳은 쌀 농가인데요. 논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벼는 알이 차지 못해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위로만 자라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쌀 농사만 지어온 농민도 이런 여름은 처음이라며 올해 수확량은 절망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곧 쌀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얼마 전 50년간 지속해온 쌀 생산 억제 정책을 포기하고 증산으로 전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반값 비축미 방출 정책을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켰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가격이 오르며 근본적인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조차도 내년에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그 덕분에 현재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한국 상품이 있으니 바로 한국쌀인데요. 올 상반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쌀은 400톤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한국에 와서 직접 구매해 가거나 택배로 주문한 물량은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로 하반기까지 쌀 수출량이 2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쌀의 700%나 되는 관세를 부과해도 일본 쌀보다 싼 데다가 맛과 품질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쌀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일본은 단순한 폭염을 넘어서 전방위적인 기후 재난과 생존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폭발하는 타이어, 녹아내리는 거리, 붕괴 직전의 철도, 화재로 번지는 배터리, 그리고 죽음의 대피소까지 이 모든 현실은 더 이상 이례적인 여름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해마다 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극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더워 죽겠다고 말하는 지금의 이 여름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비하면 시원했던 여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 5일) 토요일 새벽 4시 18분. 최근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예언서 내가 본 미래가 예언한 대지진까지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발표한 예지몽 만화 내가 본 미래는 동일본 대지진을 예견한 작품으로 주목받았고 이후 2021년 발간된 완전판에서 2025년 7월 5일 새벽 4시 18분 동일본 대지진의 3배에 달하는 거대 쓰나미가 발생한다 말하며 대지진을 예언했죠.
물론 과학자들과 일본 정부는 이 예언을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당사자인 작가 다츠키도 최근 꿈꾼 날짜가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현실이 예언을 따라가는 듯한 기묘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최근 난카이 대지진 발생 확률을 조정한 데 이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지금까지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 인근에서 무려 1000회가 넘는 군발 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는 소규모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지진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루에 180회가 넘게 흔들리는 날도 있었고 지난 3일에는 진도 6의 강진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일본 내에서는 도카라의 법칙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도카라의 법칙이란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도카라 열도에서 전조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나 지난해 노토반도 지진 등 큰 지진이 오기 전 이곳 도카라 열도에서 전조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몇백 회를 넘어 기어코 1000회를 돌파한 군발 지진에 도대체 얼마나 큰 지진이 오려고 이러는 것인지 일본인들의 두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카라 열도 주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일부 주민들은 배를 타고 본토로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땅 밑에 쌓이고 있는 지진 에너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지금까지 잠잠했던 화산이 폭발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서남부 가고시마현과 미야지카현에 걸쳐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에서 7년 만에 분화가 발생했습니다. 화산 연기는 2800m 높이까지 치솟았고 수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까지 날아드는 화산재와 암석 조각의 도시는 마비되었으며 주민들은 긴급 대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활화산 중에 하필 이 신모에다케도 화산이 터졌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요. 신모에다케 화산은 난카이 해곡과 직접 연결된 단층 위에 있지는 않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 전달되는 지각 응력과 압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간접 연계 화산입니다. 이런 화산이 폭발했다는 건 난카이 해곡 지진을 유발할 만큼의 응력이 누적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언이 맞든 틀리든 난카이 대지진은 결국 일어나게 될 지진이라는 것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역에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지진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1707년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규모 9.3의 호에이 대지진으로 높이 25m가 넘는 쓰나미가 들이닥쳤던 고치현 다니자키. 당시 주민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도망쳤지만 주민 10명 중 9명꼴로 목숨을 잃었고 섬은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됐었습니다. 게다가 대지진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인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 때도 규모 8의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들이닥치며 68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0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었죠. 두 번이나 마을이 괴멸되는 수준의 피해를 입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다시는 같은 참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본 내 어느 지역보다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 5곳이 넘는 쓰나미 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구로시오 초현에는 높이 18m의 거대한 피난타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일반 대피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대형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최대 18m의 쓰나미까지 견딜 수 있으며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 피난타워를 이용한 대피 훈련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1946년 쇼와 난카이 지진의 생존자인 한 노인은 매일 타워에 오르내리며 만약의 사태에도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모든 대비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대지진을 상정한 것일 뿐 1707년급 초대형 재난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육지를 덮칠 경우 지금의 피난타워조차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인구 밀도와 건축물 집중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지금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규모는 수십 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죠. 150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난카이 대지진. 마지막 대지진으로부터 8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 지진학계는 향후 30년 이내에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피해 규모입니다. 지진 발생 시 직접적인 사망자만 최대 30만 명, 간접적인 사망자도 5만 명 이상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파국적인 피해가 예견되자
일본 정부도 전국적인 방제 체계 정비와 대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을 한층 강화해 붕괴 피해를 기존 예측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그에 따라 직접 사망자 수도 8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를 위해 총 134개에 달하는 핵심 방제 대책을 마련했으며 향후 10년 내에 전국적으로 이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최근 새롭게 분석된 피해 예측치에 따르면 사망자 예측 수는 10%를 감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책을 세워도 자연에 항거할 수 없는 재난 속에서는 헛된 발버둥에 불과한 것일까요? 게다가 일본이 감수해야 할 것은 인명피해만이 아닙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 단체인 토모카쿠에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20년간 누적 경제 피해가 1,460조 엔,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3,80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피해는 단순히 건물 몇 채가 무너지고 도로가 갈라져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산업과 경제의 중추가 마비되며 생산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고 전국 곳곳에서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이 붕괴되거나 침수되고 에너지, 통신, 물류망까지 마비되면서 일본 경제 전반이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피해 예상 지역 중에는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카이 간사이 벨트가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전자, 조선, 중공업 등 일본의 수출 산업 전반이 붕괴되고 글로벌 공급망까지 연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카이 대지진은 단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일본의 미래를 무너뜨릴 지속적 재앙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 역시 마냥 남의 일처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8일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해저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한국 남해안 일대에서도 지반이 1cm 안팎으로 상하 진동하는 미세한 흔들림이 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 7.1의 지진과 규모 9.0 이상의 난카이 대지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지진 규모는 로그 척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규모 7.1과 9.0의 에너지 차이는 무려 1000배 이상에 달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모 9.0의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론상 한국이 30cm 이상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교수는 한반도 남부는 난카이 해곡에서 가까운 곳은 500 안쪽에 있다며 그곳에서 큰 지진이 예상되고 있으며 규모가 크면 저주파 에너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해안, 넓게 봐서는 한반도 전역의 고층 건물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일본 해역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한국 남부 해안과 부산 경남 일대에서는 규모 5에서 5.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중진으로 분류되는 규모 5.0의 지진만 해도 지진 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인 한국에는 상당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일어났던 포항 지진이 규모 5.6의 지진이었는데 100여 명의 부상자와 1,700여 명의 이재민, 672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었습니다. 곳곳에서 담장이 무너지고 필로티 구조 건물의 기둥이 파손되거나 학교 건물 천장이 붕괴되어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피해에 당시 예정되어 있던 수능이 미뤄지기까지 했었죠.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당시 피해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가 이루어진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 성능 기준 자체가 없거나 매우 느슨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지진에도 붕괴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만약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고 그 여파가 한반도까지 전달될 경우 한국 역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례 없는 지진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 멀거니 볼 것이 아닌 우리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실질적인 지진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